세계 판매량 1위 전기차 브랜드가 자국민들에게 달리는 관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 BYD 이야기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회사의 공식 대리점들이 고객 돈을 들고 밤사이 도주하는 일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만 1만 명이 넘고 팔리지 않은 채 썩어가는 재고는 350만 대에 달하죠. 세계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감춰진 처참한 민낯이 있습니다. 76조 원의 빚더미, 사고 현장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산채로 불에 탄 운전자,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이 기업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50만 대의 재고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라는 숫자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진짜 균열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흔적이 중국인들이 직접 촬영해서 올린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BYD 공식 대리점들의 연쇄 폐업 사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파오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야반도주라는 뜻이거든요. 밤사이 짐을 싸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세계 1위 기업의 공식 판매점이 고객 돈을 들고 사라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일까요? 중국의 자동차 판매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포에스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단순한 자동차 판매점이 아니라 차량 판매와 부품 공급, 수리 서비스, 고객 관리까지 4가지 기능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복합 매장이거든요. 규모도 크고 투자금도 상당해서 백화점급 시설을 갖춘 곳도 많습니다. 그런 대형 매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셔터를 내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대리점들이 사라질 때 고객들이 맡긴 계약금까지 함께 증발한다는 점입니다. 한 매장이 들고 튄 금액만 한국 돈으로 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BYD 본사에 연락해도 돌아오는 건 무성의한 답변뿐이거든요. 저쪽에 전화해보세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책임자를 찾아가면 서로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세계 1위 기업의 고객 대응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되실 겁니다. 한 차주는 차량 구매 시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선납했는데요. 미리 내면 할인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1년 만에 그 대리점이 문을 닫아버렸고 남은 2년치 보험료는 공중에 뜨고 말았습니다. 돌려받을 곳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계약금 피해는 더 노골적입니다. 한 소비자가 10,000원을 걸고 차량 인도를 기다렸는데요. 일주일 뒤 연락이 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차를 못 줄 것 같다. 돈은 2주 뒤에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2주간 지나면 또 미루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가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100만 원이면 중국 웬만한 직장이 월급인데요. 그냥 날아간 겁니다. 이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BYD 차주들끼리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계한 것만 500명이 넘는데요. 중국 전체로 확대하면 10,000 단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BYD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BYD는 중국 정부가 미래 산업의 간판으로 밀어주는 국책기업이나 다름없거든요. 정부가 뒤를 봐주는 기업을 개인이 이긴다는 건 중국에서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 전기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부터 짚어야 합니다. 중국 동부 해안선을 따라 상하이에서 선전까지 거대한 산업 벨트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라인을 따라 전기차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BYD의 본거지인 선전, 테슬라 중국 공장이 있는 상하이, 그리고 수십 개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몰려있는 장수성과 저장성까지 세 개의 공장이라 불리는 이유가 지도 한 장에 다 담겨 있죠. 핵심 문제는 이 공장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 능력은 5,500만 대인데요. 실제로 1년 동안 팔리는 차는 2,700만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8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텅 빈 채로 놀거나 팔리지도 않을 차를 억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차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전기차 무덤이라고 부르는데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끝이 안 보이는 공터에 전기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고이고 햇볕에 페인트가 발해가고 있거든요. 새 차가 창고에서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덤이 동북 지역에서 산동성까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쌓여있는 전기차 재고가 약 350만 대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공장이 5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풀가동해야 만들 수 있는 물량입니다. 서울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가 약 320만 대인데요. 서울의 모든 차보다 많은 양이 아무도 사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쌓아놨을까요? 답은 GDP에 있습니다. GDP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이 GDP 성장률을 높여야 실적이 좋아 보이거든요. 승진도 하고 예산도 더 받습니다.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면 그게 GDP에 잡히는데요.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숫자가 올라가니까요. 중국 부동산 버블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때도 집이 팔리든 말든 일단 지으면 GDP가 올랐거든요. 그 결과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아파트들이 중국 전역에 세워졌습니다. 전기차도 정확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뒷받침한 건 정부 보조금이었는데요. 지방 정부마다 자기 지역에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땅을 싸게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도로와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을 깔아줬거든요. 그 결과 중국에는 전기차 브랜드가 130개가 넘게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 두 곳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죠. 130개 기업이 2,700만 대 시장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기업당 1년에 20만 대 정도밖에 못 파는데요. 이 정도 물량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더 많이 팔아야 합니다. 가격 전쟁의 포문을 연 건 BYD입니다. 자사의 스두개 주력 모델에 최대 3, 4센트 할인을 때렸는데요. 1억 원짜리 차를 6,600만 원에 내놓은 겁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지리 자동차가 18% 할인으로 맞받았고 체리 자동차는 무려 47% 할인을 단행했습니다. 거의 반값인 거죠.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두 대의 차가 마주보고 달리다가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인데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버티다가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는 극단적인 경쟁을 말합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BYD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걸까요? 혁신적인 기술 덕분일까요? 아니면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덕분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비밀은 디렌이라는 금융구조에 있습니다. 디렌은 BYD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어음인데요. 어음이란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 문서입니다. 물건을 받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을 때 대신 쓰는 거죠. 보통은 은행이 중간에서 보증을 서는데요. 물건을 납품하는 쪽에서는 은행이 보증하니까 믿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BYD의 디넨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BYD 혼자서 나를 믿어 나중에 줄게 하고 자기 장부에만 적어놓는 방식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만기래입니다. 만기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인데요. 보통 기업 어음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런데 BYD의 디렌은 8개월, 9개월, 심지어 1년짜리도 있습니다. 부품을 오늘 납품했는데 대금은 1년 뒤에나 받는 거죠.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쌓인 빚이 얼마나 될까요? 약 300억 위안인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6조 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2배가 넘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죠.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회원이 줄어서 당장 월세 낼 돈이 없는 헬스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지금 1년 회원권 끊으시면 파격 할인해드립니다 하면서 미래 수익을 당겨 쓴 겁니다. 당장은 현금이 들어오니까 버틸 수 있지만 그 돈은 이미 받은 거니까 앞으로 1년간 추가 수익이 없습니다. 또 버티려면 2년 회원권을 더 싸게 팔아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BYD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달려야 합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빚은 쌓이는데 판매량 통계는 왜 좋게 나오는 걸까요? BYD의 판매량 통계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0km 중고차라는 기괴한 현상이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공장에서 방금 나온 새 차인데요. 주행거리 계기판에 0km가 찍혀 있습니다. 한 번도 도로를 달린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차에 이미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번호판이 있다는 건 누군가 이미 등록했다는 뜻인데요. 그런 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적 부풀리기입니다. 기업은 주가를 올려야 하고 투자자들한테 잘 나가고 있다고 보여줘야 하거든요. 대리점은 본사가 정해준 판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요. 목표를 못 채우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차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요? 꼼수를 씁니다. 자기가 자기 차를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번호판을 달아서 판매 완료 도장을 찍는 거죠. 장부에는 팔린 걸로 기록되고 그 차를 슬쩍 중고차 시장에 넘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조금 편취입니다. 예전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사는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줬는데요. 지금은 그게 끝났지만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가짜로 판매 실적을 만들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거든요. 지원금을 편취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새 차 가격이 4,400만 원인 차가 0km 중고차로 둔갑해서 2,400만 원에 팔립니다. 거의 반값이죠. 새 차인데 왜 이렇게 싸냐고요? 서류상으로는 이미 한 번 팔린 중고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장도 안 뜯은 새 차입니다. 중국 정부도 소비가 너무 죽으니까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구한신이라는 정책인데요. 쉽게 말해서 헌 차 가져오면 새 차 살 때 보조금 주겠다는 겁니다.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라고 돈을 얹어주는 건데요.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비자들은 이 보조금으로 좋은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BYD에서 가장 싼 시거리라는 모델이나 600만 원대 초소형 차만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겉으로 보면 어려운 시기에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네 싶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뿌려서 겨우 버티는 거고 팔아봐야 이익이 거의 안 남는 싸구려 차만 겨우 팔면서 숫자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위에 세워진 왕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품질과 안전이죠. 유령 판매와 빚더미만으로도 심각한데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BYD를 달리는 관짝이라고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한 중국인 정비사가 BYD 차량의 하부를 뜯어보며 카메라 앞에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가 손에 든 건 차체를 지탱하는 서스펜션 부품인데요. 서스펜션이란 도로의 충격을 흡수해서 차가 덜컹거리지 않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도 차 안이 편안한 건 이 부품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품의 두께가 성인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정비사는 한숨을 쉬며 말하죠. BYD가 그렇게 많이 판다면서요? 많이 팔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이거 조금만 두껍게 만들면 원가가 얼마나 더 들겠냐고요. 결과는 도로 위에서 나타납니다. 살짝 연석을 밟았을 뿐인데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찌그러져서 차체가 주저앉는 영상이 중국 인터넷에 넘쳐나거든요. 정상적인 차라면 앞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져야 타이어가 이 정도로 손상됩니다. BYD 차량은 살짝 스쳤을 뿐인데 양쪽 타이어가 바깥으로 퍼져버리는 거죠. 녹 문제도 심각합니다. 차를 산 지 1년 된 차주가 올린 영상을 보면 반년 만에 녹이 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녹 제거 작업을 3번이나 했는데 틈새마다 녹이 계속 나오거든요. 철강 소재 자체의 품질이 낮다는 뜻입니다. 페인트 문제도 있는데요. 차를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페인트가 벗겨진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새 차가 한 달 만에 헌 차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BYD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샤오미도 전기차를 만들었는데요. SU7이라는 모델입니다. 샤오미 창업자 레이집은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기로 유명하죠.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 차림으로 발표회를 합니다. SU7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포르쉐 타이칸을 그대로 베꼈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자인은 베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전기술까지 베끼지는 못했거든요. 2025년 3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SU7 한 대가 공사 구간에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샤오미가 자랑하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충돌 2초 전에야 겨우 경고를 보냈는데요. 차에 타고 있던 22세 여대생을 포함해 3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더 끔찍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청두에서 31세 남성이 몰던 SU7이 충돌 후 폭발했는데요. 목격자들이 운전자를 구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SU7에는 전자식 도어 핸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전자식 도어 핸들이란 일반 손잡이 대신 버튼을 누르거나 센서가 감지해야만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멋있죠.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전원이 나가버리자 이 전자장치가 먹통이 됐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 방법이 없었고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비상장치도 없었거든요. 운전자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차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숨졌습니다. 내부 문제만으로도 심각한데 바깥에서도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100%를 매겼습니다. 관세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이거든요. 수입품에 붙는 통행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면 차값이 2배가 된다는 뜻인데요. 중국에서 5천만 원짜리 차를 가져오면 미국에서는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는 미국에 팔지 말라는 선언이죠.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무역 전쟁이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하나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미국에서 막힌 물량이 어디로 갔을까요? 유럽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90% 넘게 늘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못 판 물량을 죄다 유럽으로 돌린 겁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잖아 하면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반보조금 조사란 상대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부당하게 돈을 대주는지 따지는 건데요. 덤핑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덤핑이란 정상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수출해서 상대국 기업들을 망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유럽도 조만간 미국처럼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는 신호입니다. 세계 1위와 2위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이제 내수 시장에 기대해야 하는데요. 그 내수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0개 기업이 치킨 게임을 벌이며 서로를 갉아먹고 있거든요. 1990년대 일본 자동차 산업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도 일본차가 미국에서 거센 견제를 받았죠.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품질과 신뢰로 버텼거든요. 도요타의 카이젠 철학이 대표적인데요. 카이젠이란 작은 것부터 꾸준히 고쳐나가는 일본식 품질 관리 방식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낫게 만들자는 정신이죠. 이런 내실이 무역 장벽을 넘는 힘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는 어떨까요? 품질 문제와 안전사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벽을 넘을 내실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몇이나 될까요? 한 컨설팅 회사는 2030년까지 130개 중 15곳 정도만 살아남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탈락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WM 모터스가 파산했고 유럽에 먼저 진출했던 아이웨이즈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대면종이 시작된 겁니다. 대멸종 속에서 1위 BYD는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가격을 더 내리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35% 할인을 단행했는데요. 1억 원짜리 차를 6,5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새 차 가격이 중고차보다 싸졌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당장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76조 원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못 주면 부품 공급이 끊기고 부품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그 대가는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3%나 급감했는데요. 순이익이란 물건을 팔고 모든 비용을 뺀 뒤 남는 순수한 이익입니다. 이게 3분의 1이나 줄어든 거죠.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줄어든 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고 판매량도 5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죠. 중고차 딜러들의 비명도 터져 나옵니다. 새 차가 중고차보다 싸지면 중고차 장사를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내가 3천만 원에 사들인 중고차가 있는데 새 차가 2,500만 원이면 누가 중고차를 사겠냐는 거죠. 한 중고차 딜러는 BYD 차량을 8개월째 팔지 못하고 있다며 이 브랜드는 다시는 안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의 고통은 더 심각합니다. BYD의 부품을 납품하고 1년을 기다려야 돈을 받는데요. 그 1년 동안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원재료는 어떻게 사겠습니까? 하청업체들도 빚을 내서 버텨야 하거든요. BYD 하나가 무너지면 그 밑에 연결된 수천 개 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 정부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km 중고차 실태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유령 판매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전기차를 전략 산업에서 빼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동안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키워온 산업인데 이제 알아서 크라고 내버려 두겠다는 신호거든요.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130개 기업 중 상당수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샤오미도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이은 사망사고 이후 10만 대가 넘는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는데요. 리콜이란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회수해서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자 레이쥐는 SNS에 지난 한 달이 창업 이후 가장 힘들었다고 썼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또 우는 연기냐 하는 댓글이 쏟아졌죠. 살아남으려면 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350만 대를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데요. 내수에서 안 팔리고 미국과 유럽이 막혔으니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를 향해 덤핑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BYD가 한국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구매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차를 살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관세 장벽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높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BYD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 상륙한다고 보도하는데요.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자동차 유튜버들도 앞다퉈 BYD를 리뷰하면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사양이면 괜찮지 않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파격적인 가격의 이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저 가격에는 안전을 담보로 한 원가 절감이 들어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서스펜션 부품, 반년 만에 녹쓰는 차체, 한 달 만에 벗겨지는 페인트, 76조 원의 빚을 갚기 위한 재고떨이가 들어있는 거죠. 자국민조차 달리는 관짝이라 부르며 절대 사지 말라고 외치는 품질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 BYD를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S가 제대로 될까요? 중국 본토에서조차 대리점들이 야반도주하는 상황인데요. 한국에 들어온 대리점이라고 다를까요? 보증기간에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수리를 받으러 갔는데 대리점이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새 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중고차 가치는 더 빨리 추락합니다. 오늘 4천만 원에 산 차가 1년 뒤에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팔 때 반값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다릅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불편하지만 자동차가 고장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거든요. 청두에서 문이 안 열려 탄 채로 불에 탄 운전자가 그 증거입니다. 22세 여대생을 포함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그 증거이고요. 목숨을 담보로 몇백만 원 아끼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중국 전기차 산업의 위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정부 보조금에 취해 빚으로 공장을 짓고 유령 판매로 실적을 부풀리고 치킨 게임으로 서로를 죽이는 동안 가장 기본인 품질과 안전이라는 뿌리가 썩어버린 겁니다. BYD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지만 그 1위 뒤에는 76조 원의 빚, 350만 대의 재고, 야반도주하는 대리점, 그리고 자국민조차 외면하는 품질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교훈은 명확하죠. 싼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싼 게 아니라 안전을 깎고 품질을 줄여서 싼 거라면 그 대가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BYD의 저가 공세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중기업들의 몰락이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거든요. 중국인들조차 등을 돌린 차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